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무리하는 기념 저의 2020년 독서 다이어리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간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쓰거나 혹은 뭐 꾸미거나 그런 장면들은 브이로그나 리딩 모먼트 같은 데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정작 거기에 뭘 썼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런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과연 1년 동안 제가 독서 다이어리에 어떤 말들을 썼는지,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도 독서 다이어리 안에는 정말 다 털어놨거든요.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영상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쓴 독서 다이어리는 이 두 권인데요. 얘네 두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2019년부터 쭉 써오던 다이어리에 이어서 2020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을 꽉 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썼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부터, 얘는 2020년이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제가 2020년에 제일 처음 읽은 책은 작고 확실한 행복 카레라는 책인데요. 노래라는 이름을 쓰시는 작가님이 쓰신 거고, 얘는 독립출판물이고 카레에 관한 음식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썼어요. 읽고 나서 그 음식이 막 먹고 싶어진다면 그 음식 에세이는 잘 쓰인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영업 대성공. 네, 카레가 굉장히 먹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이 책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여기 이렇게 썼네. 노골적이면서도 은근하게, 대담한 것 같으면서도 머뭇거리는, 거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리고 섬세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책에는 이 모든 수식어가 어울린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참 묘한 책이라고 썼고, 작년에는 제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책을 읽고 잘 모르겠다 라고 독서 다이어리에 썼었어요. 내가 이 책을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읽었었는지 그런 게 잘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잘 모르겠다 라고 썼는데,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고 진짜 박상영 작가님이 감정을 잘 다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안 읽은 책들,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의 목록을 쭉 적고서 이렇게 하나씩 금을 그어놨었어요. 가장 마지막 2월 22일에 금을 그은 게 마지막이었는데 지금은 이 중에 얼마나 읽었냐. 달려라 아비, 천국보다 낯선 두 방문객 다 읽었고, 글리프 읽었고, 노생거 사원 읽었고, 슬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리딩 트래커를 적었었거든요. 하루에 일정 분량을 읽고 표시를 하는 그런 리딩 트래커를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리딩 트래커 영상을 만들겠다고 이제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안 만들었네요. 일단 리딩 트래커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3-4권의 책을 좀 동시에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그 3-4권의 책을 골라서 책 전체 분량을 한 일주일 안에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7로 나눠서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을 설정을 해요. 뭐 어떤 책 한 챕터, 아니면 뭐 어떤 책 50쪽,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대략 한 권당 좀 30분 내외로 시간을 들여서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눠서 일주일 단위로 저는 끊어서 작성을 합니다. 텀을 너무 길게 잡으면 중간에 꼭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초반 한 이틀, 사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분량 트래커를 제일 선호해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이론상으로는 서너 권의 책을 다 읽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틀치를 읽었다고 해서 내일 것까지 미리 체크하지 않기, 뭐 이런 규칙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읽기 위한 독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그리고 트래커와 책 모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기, 손 닿는 곳 가까이에, 내 눈에 보여야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트래커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가끔 하는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읽기 위한 독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가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트래커까지 써가면서 책을 좀 꾸준히 많이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공부와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책을 읽어야 하나 싶으신 분들은 뭐 굳이 안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많이 읽기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과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를 내가 읽은 때가 있었네. 제가 그때 어떤 열의에 휩싸여서 이기적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막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은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공부하기 싫었나? 제가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감상을 짧게 쓴 게 있는데 일단 2020년 1월 19일 이기적 유전자 1, 2장을 정리를 끝낸 후 쓴 거예요. 부제는 게으른 날 중에 제일 부지런한 날. 아직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 손으로 필기할 의욕이 생긴다. 부디 끝까지 그러기를.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게 쓰여있어 찬찬히 집중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벌써 이 책의 7분의 1을 읽은 셈이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그나저나 읽으면서 도킨스의 답답함 플러스 노이로제 플러스 철박방어가 느껴지는 문장들이 보여 재미있다.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으니 나한테 편지를 보내느라 우표를 낭비하지는 말길 바란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제목만 보거나 처음 2쪽 이상 읽지 않았겠지만 과 같은 이 책을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주옥 같은 문장들이다. 이렇게 썼네요. 근데 이렇게 나름 열심히 이제 필기를 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1월 25일에 또 감상을 씁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계속 읽고 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더디게 읽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예 멈추지는 않았다. 다만 필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우선 분량이 너무 길어서 팔도 아프고 자꾸 미루게 되고 갈수록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얼른 완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괄호치고 언젠가는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든다. 애초에 한 번 읽는 거로 이 책을 다 이해하려고 한 게 무리였어. 민망스 라고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나름 의욕이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뒤에 보면 2월 7일에 쓴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그만 읽고 싶다. 이 책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나의 이해력과 끈기가 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읽고 있는 거다라고 썼네요.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평생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이 책을 포기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독서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몸소 체험 중이다. 나는 이 책을 다 읽고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즉시 잊어버릴 테고 별로 흥미있는 분야도 아니라서 다시 참고할 일도 많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 또한 나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 이 책이 더욱더 읽기 싫어진다. 결국에는 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의 이해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을 포기했어요, 중간에 읽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읽겠지? 그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이 책을 붙잡고 있을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읽기를 포기했어요. 사람이 가끔 그럴 때도 있지.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 한 1월 말쯤에 이제 책장 정리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계획이었나 봐요. 여기다 써놨는데 과연 나는 이사 가기 전에 책장 정리 영상을 올릴 것인가? 하고서 써놨는데 안 올렸죠? 그냥 짐 싸는 것만 보여드렸죠. 책장 정리 영상을 내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 다이어리가 제가 독서 다이어리라고 쓰기는 했는데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가끔 감상을 적어요. 제가 2월 22일에 굿플레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그거에 감상을 썼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다. 죽음과 선악, 윤리에 관해 재치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식의 해석이나 리뷰는 다 제쳐두고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서야 나는 이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들과 함께한 그야말로 초현실, 초자연적 여정은 의외로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만들어 놓았다. 지구에서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다.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스포가 있고요. 결국에는 따뜻한 드라마였어 라고 하고 제가 그림을 또 그려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가 됐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제가 또 2월 22일 날 단순한 진심, 조혜진 작가님의 단순한 진심 감상을 열심히 써놨네요. 이 책은 진짜 2020년 베스트 장편 소설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아마 2020 베스트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당연히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월 4일에 이런 걸 썼어. 진짜 고통이 묻어나는 건데 리뷰를 하거나 감상문을 작성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욕할 거리밖에 없는 책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감상이 없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될 때이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딱히 이유가 없을 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이때, 그러니까 매주 뭔가 단편 소설을 하나씩 읽고 감상문을 써서 이제 교수님께 제출하는 그런 크게 부담 있는 과제는 아닌데 그래도 매주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쓴 겁니다. 이제 단편 소설 뭔가를 하나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나마 내 취향이다 아니다로 쓸 것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대학원까지 와서 그런 말을 감상문에 대놓고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 감흥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감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은 쓸 수 없다. 뭐라도 쥐어짜내야 한다. 이쯤 되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건 분량을 채워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뿐? 다소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과제를 했네. 근데 그때 과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이 마음을 어디에 좀 풀어놓고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썼던 거고요. 저는 실제로 과제를 참 성실히 하는 학생입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다이어리는 여기까지 썼고요. 이때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다이어리를 바꿨어요.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밤의 책 필사한 거랑 그리고 감상을 길게 써놨습니다. 5월 5일이고요. 오피스텔에 짐 옮기고 이사 온 날 아침 10시 반에 교보문고 오픈하자마자 가서 사온 책이다. 그만큼 반가운 책이고 얼른 읽어서 누구보다도 빨리 리뷰 영상을 올리고 싶기도 했는데 그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책을 몇 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다. 그때 그 책이 되게 좋았는데 제가 감상을 좀 그래도 뚜렷하게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담겨 있었고 저도 진짜 그 이야기 안에서 폭풍같이 흘러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런 내용도 썼었어요.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분노의 날들 책 덕분이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인생책이고 그 책을 읽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의 부동의 1위, 마음속의 부동의 1위인데 처음 읽은 작가님의 책이 그렇게 너무나 강렬하게 마음에 확 꽂히니까 그 이후에 읽게 되는 다른 책들도 약간 분노의 날들만큼의 나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너무나 크게 갖고 책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비 제르맹 작가님 책들은 다 좋았지만 이런 어떤 너무나 거대한 기대를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좀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매번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거를 썼습니다. 처음에 읽은 분노의 날들이 단숨에 인생책 1위가 되어버리다 보니 이후에 읽는 실비 제르맹 작가의 책들을 모두 그 기준에 빗대어 보게 되는 것 같아 아쉬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책마다 다 다른 어떤 개성들이 있을 거고 매력들이 있을 건데 너무 내가 분노의 날들에서 좋았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다른 책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감상을 썼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정말 좋았어. 이번에도 이만큼 아니 이보다 더 좋을 거야 라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내가 아주 많이 발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책을 읽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밤의 책도 좁은 시야로 이렇게 아주 좁은 관점으로 읽게 된 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좀 더 열린 마음, 독립적인 감상을 좀 제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읽으려고 좀 시간의 텀을 두고 여유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이 책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독자로서 내적인 이런 갈등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독서 다이어리에 그림도 좀 그리는 편이에요. 메모지나 스티커나 이런 거로 꾸밀 때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표지나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책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전원경 작가님의 페르메이르라는 책도 이 클래식 클라우드 책인데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었어요. 8월 26일 데프니 듀 모리에 작가의 레베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 종합시험 준비 때문에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쪽씩만 읽자 하고 결심을 했었는데 간밤에 무려 400쪽을 읽고 완독해버렸다. 덕분에 나의 공부는 깃털처럼 훨훨 날아가고 진짜 이 책도 진짜 재밌었어. 초중반까지는 진도가 다소 더디게 나갔던 것도 사실이다. 워낙 서스펜스가 뛰어나고 반전이 있다는 사실에 얼른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 책을 완독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서사 진행이 느린 게 아니라 맨덜리라는 독특한 공간을 독자의 머릿속에 최대한 생생하게 심어주기 위한 기초 공사였던 것 같다. 고딕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얼마나 기괴하고 충격적인지 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가 얼마나 상세하고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에 따라 몰입도가 확 달라지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10점 만점에 12점. 그리고 그때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보려고 다운을 받아놨는데 제가 깜빡하고 기한을 놓쳐버려서 그게 그 대여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다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레베카 영화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보기를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다 못 봤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도 썼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러니까 아예 배경을 21세기 현대로 설정한 그런 그러니까 리텔링 소설이나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썼네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9월 4일에 한정현 작가님의 소녀 연예인 이보나를 읽었는데 되게 많은 구절들을 제가 이 독서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어요. 필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감상은 되게 몇 줄 안 적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줄리아나 도쿄 그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상이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많은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정작 감상은 몇 줄 안 적었었네요. 네, 그러고 나서 줄리아나 도쿄 감상 적을 때 되게 길게 썼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리딩 모먼츠 영상 중에 제가 환상이라는 컨셉 잡아서 했던 거 있잖아요. 9월 달에 보건교사 아는 형도 다시 읽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 스누피도 제가 그린 거고 아무튼 이때는 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아니네. 그림 그리는 페이지 이게 끝이네. 민망해라. 아무튼 마음에 드는 페이지. 그리고 10월 3일에 매들린 밀러 작가님의 아킬레우스의 노래라는 그 책을 읽고 이제 또 독서 다이어리에 감상을 썼는데 그때도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표지에 있는 그림이나 혹은 제가 상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2021년에는 되게 입에 안 붙는다. 2021년에는 조금 더 제가 그리는 페이지들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10월 5일에 다소 좀 다크한 그런 울적한 그런 거를 썼네요. 9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언가에 도망치듯 책을 읽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책만 읽었다. 덕분에 완독한 책은 꽤 쌓였는데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다 라고 썼어요. 이게 제가 추석 연휴 때 되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생활의 그 폭풍 같은 변화 그리고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게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누적돼서 피로가 쌓인 것도 있고 그 이런저런 생각들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던 게 이 10월 초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어요. 아마 영상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최대한 덜어내는 편인데 9월 이후로는 그 리딩 모먼트 영상이 안 올라왔죠. 그게 제 방에서 책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 들어와서 책을 읽으면 읽어야 하는 전공 책들, 자료 조사해야 하는 것들, 논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약간 도피하는 느낌으로 막 안방 가서 책 읽고 그랬거든요. 제 방에서 책을 거의 안 읽었고 이 소파에서도 거의 안 읽었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썼어요. 책을 읽어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지만 읽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다. 불안에는 끝이 없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영상에 담아도 될까? 항상 막 룰루랄라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건 아니니까. 그 10월 10일에는 윤희영 작가님의 러브 레플리카를 제가 다시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읽었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책 뒤에 실린 작가의 말 부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 아마도 글을 쓰고 책을 낸 소감을 간략하게 남기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요즘은 작가의 말을 유심히 읽게 된다. 소설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 부분에서 찾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보내기 위해 꾹꾹 눌러 쓴 편지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한 작가의 말은 우리가 단지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표현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서 내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 이런 관계를 말한 거고요. 4년 전에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아마도 작가의 말을 쓱 읽고 지나쳤을 때고, 지금의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무언가를 손에서 손으로 조심스레 건네받는 기분이다. 여기저기 상처가 났지만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따뜻한 온기를 지닌 무언가. 4년 늦게 도착한 편지를 이제야 읽게 되어 조금 슬프고 많이 그립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적었을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감상들이 있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감상들이 있는데 그때 좀 제 감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골라서 감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좀 좋았다 싶은 책들은 무조건 영상에서 다 소개해야 한다는 약간 그런 강박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고 내가 그때 끌리는 매체에 진심을 담아서 소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브 레플리카도 되게 좋았는데 아니야, 영상에서 말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책들도 되게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영상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한 책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간략하게 감상을 남긴 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한정현 작가님의 줄리아나 도쿄는 한 바닥 넘게 썼어요. 그 감상을. 소녀 연예인 이뽀나를 읽을 때 느꼈던 감상까지 더해서 이제 이 페이지에 썼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전 10시 민음사 가을 온라인 패밀리데이 오픈 전체 도서 10% 기본 할인 플러스 최대 30% 포인트 차감 할인. 도대체 이런 거 왜 적은 거야? 잊지 말라고 적었나봐요. 그러고서 그 아래다가 이제 위시리스트를 쭉 적었습니다. 하울을 올릴까요? 언박싱이나 하울이나 뭐 이런 걸 올릴까? 지금 생각으로는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위시리스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위시리스트에 이제 제목을 적고 최종 할인된 가격들을 다 적고 얘네를 다 샀을 때 이제 얼마다 썼는데 좀 많이 욕심을 부렸네. 여기서 이제 몇 권 덜어내고 당장 읽고 싶은 것들 위주로 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잠이 안 와서 써보는 영상에서는 결코 하지 못할 말들 이라는 거를 썼어요. 이때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에 새벽에 잠이 안 온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눈꺼풀이 계속 파르르 떨려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는 결코 하지 못할 말들이라고 굉장히 좀 스파이시한 것들을 써놨는데 영상에서 하지 못할 말들이니까 영상에서 말은 못하겠다. 딱 한 문장만 읽어볼까? 제가 예전에 어떤 고전을 읽고 자기소개서에 한 구절을 인용해서 적은 게 있었어요. 이거처럼 이제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소서 문구 그렇게 썼는데 다 구라이다.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완전 자소서가 사랑하는 문구 탑10 이런 거에나 들어갈 구절 아닌가? 그때 그 책이 너무 별로였나 봐. 다들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고,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좋아야 하는가 보다 해서 했던 책들이 이제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면 욕먹을 것 같아. 그리고 싫어요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능인가? 그러고 썼고, 그리고 가끔 출판사 같은 데서 이제 책을 보내주실 때 쪽지도 이렇게 같이 써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근데 그것도 저는 다 다이어리에 붙여요. 그러니까 그 쪽지를 쓰시는 그 마음을 잘 알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홍보용으로 보내시든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냥 선물로 보내시든 그런 쪽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다 다이어리에 붙여둡니다. 다이어리에 붙여두고 성심성의껏 꾸며요.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성심성의껏 꾸밉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뒤에 부분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2020년 독서 다이어리에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몄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략 훑어봤는데요. 나름 많은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굳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나 혹은 영상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 저의 속마음,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좀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몰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뭐. 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빠이.